내식의 어떤 설명인데요. 은유가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라면 한유는 손바닥을 뒤집는 것이다. 싫어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김혜순의 시와 환유의 여성성, 이렇게 두 줄로 달았으니 오늘 강의의 제목은 이 제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980년대 우리 문학은 민중문학의 시대였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자체가 바로 격동의 시기였으니까, 정치적 격동의 시기였으니까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데 1989년, 1990년 이때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는 1980년대의 거대 담론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미시 담론의 시대가 등장을 했는데 많은 문학들이 백화난만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성주의 문학. 여성문학 하면 뭐 옛날에도 있었죠. 문인 중에 여성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의식의 각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여성주의 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막 단순한 여성문학이 아니라 페미니즘 문학, 여성의 무슨 이때까지 남성 지배로부터의 해방, 자유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데, 페미니즘은 20세기 초에 시작되었어요. 유럽의 페미니즘은 바로 러시아 혁명, 1차 러시아 혁명이 1905년이거든요. 2차가 1917년인데 이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서유럽의 부르주아 사회에 많은 충격파를 던져주고, 바로 억압받는 노동자, 농민 계층이나 억압받는 여성 사회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어떤 판단에서 페미니즘 혹은 페미니즘 문학이 등장을 했는데 한 100년 넘게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버렸어요. 동구권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비로소 여성주의 문학이, 즉 페미니즘 문학이 입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문학, 즉 여성주의 문학의 전성기를 1990년대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1990년대는 페미니즘 문학, 즉 여성주의 문학의 이 입지를 다지는 시기였고, 한 세대가 지난 지금, 한 30년 지난 지금이 바로 여성주의 문학이 꽃을 활짝 피운 전성기가 아니겠느냐.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을 우리가 손을 꼽는다면 시인으로서는 김혜순, 소설가로서는 한강,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분 다 국제적으로 굉장히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았다. 한강 씨도 참 큰 상을 몇 번이나 받았지만 김혜순 씨도 못지않았다. 올해는 김혜순 씨가 미국 아카데미 회원으로, 미국 아카데미 회원은 미국 사람이어야만 하는데 외국인에게 명예회원을 몇 자리 부여됩니다. 그 안에 바늘 구멍 같은 자리를 차지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 여기저기에서 많은 국제상을 또 받았고, 오늘은 김혜순 시인의 시세계를 비록 수박 곁핥기에 지나지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김준호라고 하는 부산대 교수, 20세기 말의 우리나라 최고의 시이론가였는데 그다지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정년퇴임도 마치지 못하고 60대 초반의 연세에 1999년에 암으로 별세를 한 분이죠. 이분은 1990년대 우리나라 해체주의 시이론에 많은 어떤 기여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1960년대까지는 다 완벽한 구조, 작품 위주, 롤랑 바트로의 말대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이 작품이다 하는 겁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1960년대 구조주의에 이르기까지 작가는 바로 어서입니다. 어서는 근의를 가지고 있다. 근의가 바로 영어로 authority. 그러니까 어서와 authority는 동계어다.
어원이 같은 두 단어인데 작가는 근위를 가진 존재다. 근위를 가진 그 작가가 산출한 그 산물이 바로 작품이다. 작품은 작가의 근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작가의 근위에 의존하지 않고도 만들어진 것을 뭐라고 하느냐? 텍스트라고 한다. 그래서 작품과 텍스트를 롤랑 바트로는 엄격히 구분을 했습니다. 어쨌든 김준호 선생은 1991년 무슨 어떤 그 잡지의 겨울호에 현대시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긴 비평문을 발표하는데요. 200자 원고지로 한 200매 되는 그 굉장히 긴 분량의 비평문입니다. 여기에 여성시가 확장되고 있다. 사실은 여성주의시라고 해야 되죠. 여성주의시. 그러니까 제목처럼 페미니즘 현대시가 확장되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실제 비평을 발표합니다. 이제 드디어 성모순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성모순이라는 말을 갖다가 몇 차례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쓰니까 조금 낯선 표현 같아요. 그럼 요즘 어떤 표현과 비슷하느냐? 젠더 트러블이라는 말을 갖다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젠더 트러블에 해당되는 말, 그 당시로서는 성모순이 각성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뭐 이런 점에서 현대시의 페미니즘적 전망을 이렇게 예견한 긴 비평문을 발표했는데 그 대상의 여성 시인은 고정희, 최성자, 김정란, 김성희, 김혜순, 김혜수. 김혜수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본명이 김혜순인데 이름이 똑같아 보니까 니은자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김혜수, 김혜순, 김혜수, 김수경, 신헬림, 자살한 이연주 뭐 이런 사람 한 10명 가까운 사람의 시를 분석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그 페미니즘 여성 시인을 뭐 대부분 다 내가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동등한 가치를 부여했지만 특히 김정란과 김혜순을 뽑고 있습니다. 이미 30몇 년 전에부터 김혜순을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다. 김준호 선생은. 어떤 점에서 김혜순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죽음을 지배적인 제재로 다루는 시인이다. 이런 말을 했고 역사라는 시를 주목했네요. 근데 이 역사라는 시가 어느 시집에 실렸는지 또 어느 매체에 처음 발표된지 모르겠는데 이 역사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가 아니라 역자가 거스를 역자, 반역할 때 역자. 그러니까 사는 역사할 때 사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역사, 거슬린 역사, 거스른 역사, 뭐 반역의 역사, 그 남성 중심의 잘못된 역사를 이렇게 애둘러서 풍자한 단어가 아니냐. 이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거스를 역사는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자기가 만든 신조어다. 이게 보면 이 시도 안에 김혜순 씨는 전부 다 깁니다. 길기 때문에 오늘 그 공부하는 것은 몇 편의 시는 아주 짤막한 부분만 인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모두의 시 낭독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혜순 선생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또 안에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내야 되고 죄송하지만 안에 저작권 허락해 주십시오 말하기도 귀찮고 해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 짤막짤막하게 인용해 드릴까 합니다. 네. 비평에서는 그렇게 인용을 해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부 인용은 관계가 없습니다. 비평 속에 그 작품은 대체로 안에 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간섭적으로는 그냥 안에 넘어가는 거고 특별하게 비판을 하지 않으면 작가인 당사자도 굳이 깊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 작품을 안에 이렇게 많은 독자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기여하는데 누가 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법적으로 괜찮을 겁니다. 그게 역사에 이런 사명을 제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 시는 1991년 이전에 어느 매체나 어느 시집에 발표된 겁니다. 그걸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국립도서관에 갈 일이 있으면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한 여자가 걸어온다. 머리 풀고 옷걸음 풀고 너울너울 걸어온다. 이 세 행을 보면 김준호 선생이 엄선한 주술적 리듬의 언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걸어온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뭡니까? 무슨 팽문을 깨뜨리는 그런 느낌을 주는 말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요즘 판소리에 한 문장 범 내려온다 하고 똑같은 겁니다.
범 내려온다 하는 것은 범 안 내려올 때 이거 평온함에 비하면 뭔가 호수에 돌을 던져서 파문을 일으키는 것 같은 한 여자가 끌어온다. 이게 무슨 우리가 갖고 있는 기성의 세계, 고정관념의 변화를 암시하는 말이 아닌가. 이 역사라는 시의 전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는데 만에 안에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이번에 어느 학술회의에서 김혜순과 한강의 우리나라 그 한류 여성문학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김혜순은 환유, 한강은 상징의 힘이 한류의 원동력이 됐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보름 전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좀 찾아봤는데 이 역사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라고 하는 좀 이것도 긴 시입니다. 김혜순의 시들은 대부분 깁니다. 또 아까 이야기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환유이기 때문에 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야기를 전개할까 합니다. 이것은 반전시인데 김혜순은 뭐 저보다 뭐 나이가 한 두어 살 위입니다. 54년생인지 55년생인지 저보다 조금만의 그 나이가 위인데 나처럼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6.25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해도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전쟁이고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하지 않아도 엄청난 간접 체험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볼 때,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볼 때. 그리고 만약에 54년이나 55년생이시면 전쟁 직후에 태어나셨으니까 자랄 때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 세대는 그 아주 직접 경험하셨으니까 사실은 부모님 세대의 트라우마가 그 다음 세대에 당연히 전달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으셨겠죠. 그런 점에서. 그렇죠. 제너레이션으로 트라우마가 내려가니까요. 그렇지. 그게 뭐 30년 이상이 지나야 치유가 되고 약간의 흔적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60년대 내가 뭐 전쟁과 관련된 교육을 엄청나게 받고 초등학교를 살아왔으니까 나하고 비슷한 세대니까 그게 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시인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어떤 전쟁을 반대하는 부인하는 디나이하는 뭐 그런 내용의 시이니까 일종의 반전시라고 하겠는데 사행을 내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문을 꽝꽝 두드리며 그들은 올까. 모든 전쟁의 문이 열리고 모든 전쟁의 문은 막아서며 없어요. 고개를 젓는 여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없어요. 이것이 바로 부정하는 거, 부인하는 거. 여기에 숨은 남자들이 없어요. 뭐 이 뜻이겠죠. 뭐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 하면. 이런 또 시가 있습니다. 여자들이라고 하는 시. 그리고 아까 환유란 말을 했는데 비유 중에서 비유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그 기본적인 비유는 직유입니다. 고대의 모든 다서상경 경전들, 불경, 성경, 또 위대한 고전들, 호메로스의 고전, 무슨 산스크리트 언어, 빨리어도 노래된 개송들 다 그 직유입니다. 그래서 직유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아주 단순하거든요. 뭐처럼 뭐 같이. 그것보다 조금만의 그 발전된 게 언유지만 그 직유를 갖다가 만만히 볼 건 아니에요. 고대에는 모든 것이 직유였으니까. 직유, 언유, 환유, 제유, 성유, 의성어, 성유 뭐 많이 있어요. 마치 돼지고기 하위 개념에 목살, 삼겹살, 항정살, 갈매기살 이런 것들이 있듯이 비유 밑에 뭐 직유, 언유, 환유, 제유 뭐 등등이 있다. 그러면 상징은 돼지고기가 아닙니다. 소고기입니다. 전혀 패러다임이 다르다. 상징은. 어떤 사람은 상징은 원관념이 생략된 언유를 상징이라고 정의한 그 아주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유크리티시즘 이론가가 있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한 정의는 아니다. 원관념 없는 언유도 많이 있어요. 상징이 아니라도. 그런 점에서는 완벽한 정의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상징은 비유하고 서로 다르다. 비유는 전이하는 것이라고 하면 트랜스퍼 하는 것이라고 하면 상징은 대표하는 것, 표상하는 것, 스탠드포 표상하는 것, 나타내는 것, 나타낸과 비교하는 것은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은 소고기고 비유는 돼지고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서로가 다르듯이 비유와 상징은 서로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상징이 비유 속으로 끌어오면 안 된다. 원관념 없는 은유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크레언스 브룩스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언더스탠딩 포이트를 해서 그거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정확하지 않다는 정의라 하는 이야기고요. 직유나 은유는 유추관계에 의한 것, 그러니까 유사성을 가지는 거지만 환유는 유사성보다는 인접성이다. 이것도 어렵거든요. 인접성을 쉽게 생각하면 인접성을 호환성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뭐든지 바꾸치기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본다면 옛날에 이것을 보고 비유라고 했거든요. 뭐 형식은 은유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제가 보기에는 한유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요. 아주 오래된 시입니다. 김춘수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늙은 비에다. 푸주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이다. 시인 릴케가 만난 슬라브 여자의 마음속에 가라앉은 노쇠 항아리다. 하나님이 원관념이고 보조관념은 첫 번째 비애라고 했습니다. 늙은 비애. 또 뭐냐 하면 푸주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노쇠 항아리. 시인 닐케가 만난 슬라브 여자, 아마 루 살로메를 말하겠죠. 루 살로메의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노쇠 항아리다. 그것도 밑에 보면 순결이다. 연두빛 바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지금 언유하는 것은 첫째는 늙은 비에, 둘째 살점, 셋째 노쇠 항아리, 넷째 순결, 다섯째 연두빛 바람. 이거 뭐 유사성이 있습니까? 저 여인은 장미꽃이다 하면 아 유사성 둘 다 아름답다 이렇게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게는 유사성이 없어요. 그러면 옛날에 김준호 선생은 이것을 은유라고 했는데 물론 형식은 은유가 맞지만 내가 보기에는 환유예요. 유사성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호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호환성을 갖다가 인접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사물의 속성을 이렇게 갖다 맞대는 것을. 그러니까 끊임없이 한강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사물을 간념을 덧대어 나가는 것. 이것을 호환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호환성의 개념을 가진 비유를 우리는 환유라고 한다. 언제든지 바꿔치기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식의 어떤 설명인데요. 은유가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라면 환유는 손바닥을 뒤집는 것이다. 이렇게 전복하는 것. 이 고정관념을 뒤집어 엎는 것. 방금 김춘수의 나의 하나님은 완전히 이게 전복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960년대 구조주의자 이 구조라고 하는 개념이 아까 작품이라는 개념이고 재현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플라톤 시대부터 있었어요. 플라톤은 철학가를 건축가라고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작품성은 재현하고 구축해 나가고 만들어가고 생산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구조인데 이 구조를 안에 해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드업 하는 것이 구조라면 빌드 다운 하는 거, 해체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조화 시키는 것이 바로 은유라고 하면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환유다. 이렇게 보면 이해할 수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런 점에서 이 한유의 가치를 처음 발견한 사람도 김준호 선생이에요. 그 당시에 1990년대 초반에 이분이 1999년에 돌아가셨는데 1996년까지 활동을 많이 했어요. 한 3년 암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환유의 안에 그 가치를 재발견하면서 오규원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시를 환유의 시학이라고 하면서 설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유에 의해서 서예진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는데 시의 제목은 안경은 말한다입니다. 이 안경이 말한다. 이것도 이 환유적인 어떤 표현 전략을 사용하다 보면 은유처럼 이렇게 은유라고 하면서 의미론적인 응축 상태니까 조금만 좀 이 분량도 줄 수밖에 없어요. 응축이니까. 그런데 환유는 통사론이란 말 뭔지 압니까? 문법이란 말입니다. 통사론적인 바꾸치기. 한자로 하면 환치라고 해도 되고 치환이라고 해도 됩니다. 통사론적인 환치. 그러니까 환유인 거예요. 바꾸치기 하는 거. 끊임없이 바꾸치기 하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안경은 김혜순 씨의 시인가요? 예, 안경은 말한다를 기니까 인용하기도 조금만 어렵고
3분의 1만 제가 인용을 해서 이렇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순의 안경은 말한다. 눈 뜨고 그냥 있다. 난 안경이니까. 결코 무엇을 보는 법도 없다. 난 그저 안경이니까. 저 화덕이의 키조개가 뭘 보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냥 있다. 더더구나 나는 눈을 감을 줄 모르니까. 안경 눈 감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얼음을 먹는 시간과도 같아. 먹고 나면 뭘 먹었는지 모른다. 모래가 파도를 갉아먹는 것과도 비슷하다. 또 파도가 몰려오니까. 나는 보고 느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무색이다. 나의 왼쪽 눈앞에 바다가 있고 오른쪽 눈 아래는 하늘이 있다. 그게 다다. 하늘과 바다 사이에 내가 있다. 그게 다다. 나는 바닷가에 묶여 이리저리 흔들리는 뗏목처럼 그냥 있다. 10년 후에 어디에 있을 거냐고 묻지 마라. 나는 그냥 있을 거다. 난 안경이니까. 그래도 색안경은 아니네요. 그냥 안경입니다. 여러분, 안경은 사람의 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이지 수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경이라고 하는 수단, 도구라고 하는 관념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안경은 그냥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경은 그냥 존재하고 있으면 항상 눈을 떠가 있고 눈을 감을 줄은 모르죠. 안경은 사람의 눈을 도와주는 도구라는 관념은 고정관념이죠. 우리가 기성세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경은 보조관념인데 원관념은 뭐가 될까요? 보다. 아니, 보는 것보다는 맹목적성. 그냥 있으면 맹목적, 맹인과 똑같다는. 그러니까 본디산물, 그러니까 원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볼 수 없는 눈이 이것을 한자적 표현을 하면 맹목성 혹은 맹목적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물이라기보다 관념이죠. 원관념은 맹목적성입니다. 보조관념, 그러니까 대체물, 이것을 한물로 생각을 한다면 그 대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체물이 바로 보조관념이거든요. 그것이 안경인데 색안경 정도는 아니다. 색안경 같으면 완전히 우리가 색안경을 보고 말한다. 이건 세계의 편견을 뜻하거든요. 그냥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있는 것이고,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존재하는 사물로서의 안경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못하는 존재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아무튼 이 시를 통해서 뭡니까? 기존의 관념, 고정관념을 빌드다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념은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유와 해체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언유는 구축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빌드업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언유의 빌드업, 환유의 빌드다운, 다시 재구축하는 것이 바로 상징인데, 내가 그날 발표회장에서 한강의 힘이라고 하는 소설은 소설이라기보다는 시에 가까운 소설인데, 이것은 기존의 그 관념적 원형적 상징이 아니고, 물은 어떻고 불은 어떻고 물은 어떻고 불은 어떻고, 이거 여러분도 잘 알지만 바슐라르의 어떤 원형적 상징 이론이죠. 원형 심상, 원형 상징인데, 이것이 또 결합하면 수평과 수직이 결합을 하니까 물과 불이 아니라 그 혼합되는 거. 대표적인 것이 알코올, 술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환원하는 어떤 해석이란 말입니다. 이 환원주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창조해내는 상징, 이 개인적 상징이거든요. 흰빛이라고. 안 그러면 이게 환원적으로 해석이 되는 어떤 힘이면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간섭적, 제도적 상징을 넘어서 개인적, 문학적 상징으로 한 계단 이렇게 다시 빌드업 하는 것. 이것은 재구축이다. 그래서 언유의 구조, 한유의 해체, 상징의 재구조, 재구축.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안경은 말한다. 읽어드렸는데, 그러나 뭐니 해도 김혜순의 시 같으면 최근에 낸 시집,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가장 최근의 시집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의 표제 시이기도 한 날개 환상통. 환상통은 헛통증, 아프지 않는데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
가상 질환을 말합니다. 이 시, 이 표제시도 아주 길어요. 아주 긴데 한 부분만 내가 인용을 해볼게요. 하이힐을 신은 새 한 마리. 하이힐을 신었다 하니까 이게 무슨 여성성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여자하고 관련되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이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이힐은 뭐 그냥 간섭적이고 제도적인 상징에 불과합니다만, 이거 하이힐을 신은 새 한 마리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상당히 안에 그 개인적인 상징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스팔트 위를 울면서 간다 라고 했으니, 날개는 있어도 날지 못하는 새. 눈을 떠도 앞을 못 보는 눈. 아까 안경같이. 눈을 떠도 앞을 못 보는 눈. 맹목적성을 가진 안경 같은 거. 안경은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이 책상 위에 놓여 있으면 맹인의 눈과 다름없잖아요. 이렇게 뭐 언제든지 무언가를 바꾸치기 할 수 있는, 바꾸치기가 가능한 비유를 환유라고 하는데, 하이힐 신은 새 한 마리가 아스팔트 위를 울면서 간다 하는 것은 상당히 개인적 상징이면서 또 환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스카라는 녹아내리고 밤의 깃털은 무한대. 이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들은 말했다. 애도는 우리 것, 너는 더러워서 안 돼. 아니, 날지 못하는 병든 새가, 도해지 속에, 도심 속에 병든 새가 날지 못해가지고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새 아닌 고양이나 개나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에는 더럽게 보이겠어요. 애도는 우리 것, 너는 더러워서 안 돼. 옛 그리스 비극 중에 안티고네가 있어요. 그 애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애도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고전 중의 고전인데, 이 새는 보금자리도 없고 집도 없고 그저 날지도 못하는 새. 그러니까 여자의 신새, 억압받는 여자의 신새. 아까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구조가 바로 억압입니다. 구조 자체가 억압이에요. 억압의 구조입니다. 김혜순인이 아까 모두의 쭉 나열한 여성 시인들을 보면 대부분 유신 시대에 살았고, 전두환 노태우 시대에 군부 통치 시대에 거쳐서 교육을 받고 살아왔던 세대들입니다. 조금 세대가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제일 앞의 세대하고 마지막 세대하고는 좀 다른 안에 김수경하고 신헬림은 뭐 거의 한 20년 넘는 차이가 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체로 유신 시대, 군부 통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 정치적 억압을 다들 체험하고,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프로듀스도 마찬가지고 정치적 억압을 경험하면서 살아온 세대거든요. 민주주의는 우리 최근에 주고 지난 우리의 제도적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도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억압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 억압 혹은 성억압, 젠더 억압 뭐 이런 것을 다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해체한다는 것은 억압을 해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애도는 하나의 권력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애도합니까?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 프란치스코 왕이 가니까 우르르 몰려와서 내가 뭐 큰 슬픔을 공유하면서 그 사진도 여러분 봤을 겁니다. 그러나 아스팔트 위에 누구 목사님이 가서 애도한다 하면 다들 내가 사늘한 그 눈빛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애도는 권력이고 애도는 정치적인 문제다 하는 겁니다. 이 애도, 이거는 안티고네, 옛 그리스의 이거 안티고네부터 시작된 제기된 문제였다. 방금 읽어드렸던 날개 한상통은 애도가 정치적인 문제다. 남성과 여성을 대립적 관계로 보는 페미니즘 시각 자체가 또 정치적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애도의 문제까지 이렇게 문제를 환유의 기법으로 끌어들인 시가 김혜순의 시인데, 김혜순 선생의 시가 아주 방대합니다. 1979년부터 시를 시인으로 데뷔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 50년 가까운 세월을 시인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990년대 여성주의 문학은 시가 가장 전위부대였다. 소설과 희곡보다는 시가 가장 전위부대였고, 이 전진적 의미를 산출하는 데 가장 기여하는 어떤 시적 전략이 환유였다. 지금 제가 해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혜순 선생은 막 그냥 건강에도 별 문제 없고 뭐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쭉 살다 오다 보니까 많은 시를 만들 수가 있었고, 그 중에서 오늘 일부 그야말로 한 20-30분 동안 제가
수박 글하기 식으로 잠깐 소개해 드리던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또 다음에 미진한 거 있으면 김혜순의 시에 대해서 더 심화적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까 합니다. 오늘 여기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